출판사에서 이 제목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를 했어요. 너무 자극적이지 않냐. 이거 누구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무당 경제학자의 요설이라는 그 비난을 들어요. 지금도 저를 무당 경제학자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여기는 경제핫스파. 저는 여러분의 경제메이트 신지은입니다. 자, 오늘도 정말 초특급 게스트와 함께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의 경제메이트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병리학의 창시자이자 과거 대한민국의 IMF 사태를 예측했던 분, 네, 그린스펀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시는 우리 21세기 경제학연구소 최용식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아시아경제 팟캐스트와 함께 처음 하시게 됐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제가 아시아경제에는 네. 그 몇 번 나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인들도 좀 있고 네. 그랬는데 제가 이제 한 10년 동안 책 하나 쓰느라고 두문불출하고 제 서재에 밖에 있어서 와. 그분들이 다 이제 은퇴하셨더라고요. 그래도 연이 깊으신 걸로 아시아경제와는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도 저희가 질문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 우리 소장님께 또 하나하나 여쭤보면서 인사이트를 얻어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 소장님과 함께 경제병리학에 근거를 해서 대한민국 금융위기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뭐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뭐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금융회사가 파산한다거나 이런 뉴스 때문에 정말 또 일어나면 무슨 일이 터질까 봐 겁난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경제병리학이라는 개념을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제와 병리학 참 안 어울리는 건데 이 개념이 뭔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개념입니까? 사실 경제학에는 네. 병리학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왜? 네. 좀 이상한 네, 일이죠, 그거는. 네. 경제학은 경제를 하나의 유기체로 간주하고 학문이 성립했어요. 예. 근데 그 경제체보다 훨씬 우월한 기능을 가진 인체를 위해서는 네. 병리학이 아주 깊고 그리고 훨씬 넓게 발달해 있는데 네. 경제학에는 병리학이 없잖아요. 그게 그렇죠. 좀 이상한 일이죠. 경제는 살아있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병리학은 없다. 그럼요. 네. 그리고 경제에는 경제 위기, 경제 파국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네. 이것도 일종의 경제 병리 현상인데 그 경제 병리학이 없다는 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네. 경제 병리학을 한번 수립해 보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네. 근데 이 경제 병리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경제 위기나 경제 파국과 같은 네. 경제 질병이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고 어떤 전개 과정을 거쳐서 네. 어떤 결말을 내는지 이런 문제에 대한 일반 원리를 구축하는 걸 말하거든요. 이론뿐만 아니라 네. 그게 현실적으로 적용성이 있나 네. 얼마나 유용하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 병리학은 금방 말씀드린 일반 원리와 그리고 또 하나 임상 사례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경제 병리학의 일반 원리를 검증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네. 새로운 원리를 도출하기 위해서도 필요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유능한 의사는 임상 수련을 오래 거쳐야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렇죠. 네. 임상 사례는 경제 전문가들의 임상 수련을 위해서도 필요해요. 경제 병리학은 크게 일반 원리와 임상 사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와, 이 말씀해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딱 이해가 되네요. 사실 우리가 어디 아프고 하면은 그게 그 병이 원인이 뭔지 그래서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치료 방법은 뭔지 이런 거를 저희가 연구를 하고 또 오랜 기간 경력을 가진 의사를 또 선호하잖아요. 그런 이 병리학에 경제를 대입해 주셨는데요. 이 연구를 오래 꽤 하셨잖아요.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독학을 하셨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특별히 요 경제병리학을 연구하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소장님? 사실 현재의 네. 경제학은 실용성이 거의 없어요. 모든 일은 그래요. 대표적으로 가격 이론만 그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 가격 이론에는 전제 조건이 3개가 있어요. 하나는 완전 경쟁, 완벽한 정보, 예. 그리고 신속한 균형이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전제 조건에 가장 근접한 시장이 주식시장이에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가격 이론으로 투자하겠다 그러면 다 비웃어요. 그만큼 가격 이론은 실용성이 없어요. 네. 그 뭐 소득 이론은 오히려 더 해를 네. 끼치는 경우가 많고 통화금융 이론, 국제개혁 이론 이런 이론들이 네.
해당 현상을 거의 그 해명을 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지난 한 50년 동안 이제 그 실용성 있는 경제 네. 이론을 한번 구축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구를 해왔었는데 네. 그 경제 병약도 그 일환이에요. 근데 경제 위기나 경제 파국에 대해서 네. 그 이해할 수 있고 그 일반 원리를 모든 사람들이 좀 이해를 하면 경제 위기나 파국을 예측할 수도 있겠다 하는 네. 생각에서 경제 병약을 이제 제가 수립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네. 이게 그 일반 원리가 간단해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알려주십시오.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모든 경제 위기나 경제 파국은 반드시 금융위기를 거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 그 통화의 변동성은 네. 신용 창조 원리가 작동하기도 하지만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하기도 하기 때문에 신용 승수의 2배만큼 변동성을 가져요. 이 금융위기는 주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요. 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둘째는 부동산과 주식과 같은 그 재화는 통화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호조다. 네. 그러면 예금을 인출해서 쓰는 것보다 주식을 팔아서 다른 데 쓸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이제 네. 통화의 기능 중에 또 하나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가치 저장 수단인데 사람들 그 주식이나 부동산 가치 저장 수단으로 여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셋째는 금융위기는 반드시 광기, 패닉, 붕괴의 과정을 거쳐요. 광기와 패닉, 붕괴. 예, 이거는 제가 규명해 놓은 건 아니고 네. 찰스 킨들버거라고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 경제사학자가 있는데 예. 이분이 경제사 700년 동안 일어났던 금융위기를 모두 검토해 봤더니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규명을 해놨어요. 그 네. 과정을. 다만 이제 찰스 킨들버거는 광기가 왜 일어나는지, 광기는 왜 반드시 패닉으로 이어지는지, 또 그리고 패닉은 왜 필연적으로 붕괴로 이어지는지 네. 여기에 대한 일반 원리는 구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일반 원리를 좀 연구해 보면 경제 병약을 수립할 수 있겠다 네. 싶어 갖고 이제 제가 그 수립에 들어갔는데, 이제 넷째는요, 광기는 수요의 시간 이동으로 벌어져요. 이거는 좀 설명이 좀 필요해요. 네. 우리 이제 아파트를 제가 예로 들어볼게요. 네. 우리가 아파트를 살려면 저축을 일정 기간 그 축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드머니가 필요하죠. 예. 그 저축이 충분히 축적될 때까지는 이제 수요가 일어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가격은 그 기간 동안은 못 올라요. 우리가 뭔가를 현금을 채굴하고 있는 그 현금 모으는 기간 동안 못 오른다. 그래서 수요가 말씀이시죠? 이제 그 충분히 축적되면 이제 이 가격들이 일반 물가는 이미 많이 올라 있으니까 빠르게 상승해요. 그거 따라가기 위해서. 예. 그러면 이제 그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오르기 시작하면 2, 3년 더 저축해야 할 사람들이 그 가격 상승을 못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저축을 해도. 예. 그러면 많은 빚을 내서라도 그 수요에 가담을 해요. 네. 이 얘기는 미래에 나타날 수요가 현재로 시간 이동을 했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 이렇게 시간 이동을 해오면 현재 수요와 그 미래 수요가 합쳐져서 배가 되니까 가격은 폭등을 해요. 이게 광기를 일으키는 거죠. 우리 부동산은 이제 그 해방 이후에 본격적인 투기가 일어나는 것은 1965년, 66년, 67년이었었는데 68년에 이게 이 광기가 일어났다가 이게 붕괴가 돼요. 네. 이 붕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돼요. 붕괴는 왜 일어나는지. 그러면 이제 그게 붕괴는 왜 일어나는지. 네. 네. 이게 5번째 원리인데 미래 수요가 현재로 이동해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방 조금 시간이 지나면 수요가 없어진, 그러니까 공동화된 때가 나타나요. 예. 어느 순간 그러면 가격은 떨어지게 돼요. 네.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빚 내서 이제 집 샀던 사람, 요새 이제 연끌족처럼 이 사람들이 이제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돼요. 이게 이제 패닉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 등도 통화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 내의 통화량이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때 어떤 그 경제 원리가 작동을 하냐면 신용 창조의 역과정인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해요. 그러면서 경제 내의 유동성이 갑자기 수축되는
거의 뭐 저 유동성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 현상이 벌어져요. 네. 그러면서 붕괴가 일어나요. 그게 이제 그래서 아까 우리 역사 말씀드렸던 그걸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65년, 66년, 67년도에 투기 광풍이 불었다. 68년도에 붕괴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75, 76, 77년도에 또 광기가 일어났다. 78년 하반기부터 이제 그 붕괴가 일어나요. 네. 그리고 85, 86, 87년, 88년 초까지 광기가 일어났다가 88년 하반기부터 이제 붕괴가 시작돼요. 이 역사 사례가 좀 있네요. 계속. 95년, 96년 광기가 일어나려다가 외환위기가 닥쳐오고 있으니까 그게 거품이 안 생기고 그냥 그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2005년, 2006년, 2007년 또 다시 이 투기 광풍이 불었다가 2008년도에 또 붕괴되고 또 최근에 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 시점에 2018, 19, 20 광기가 일어났다. 21년 하반기부터 정책이 들어가서 22년 그 하반기부터는 이제 폭락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이게 우리 경제사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사가 공통적으로 그런 현상을 겪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금융위기라는 것은 전염성이 아주 커요. 우리 경제질병, 제가 경제병리라고 했잖아요. 이게 사람의 질병처럼 경제질병도 이 전염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그것들이 일어나요. 지금 봐도 글로벌로 일어나고 있는 맞습니다. 것처럼요. 네,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이 경제 병리학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아까 경제학의 기본적인 전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짚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해주신 거 들어보니까 굉장히 과거 사례도 많이 연구를 하셨고 그래서 과거의 IMF 사태도 정확하게 예측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여러 가지를 바탕으로 예측을 하셨던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 IMF 때 그 예측하신 걸로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이제 경제 병리학의 일반 원리를 조금만 알고 임상 사례도 조금 공부를 하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어요. 사실은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경제 병리학이 없고 임상 사례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못하니까 그 예측이 잘 안 됐었던 건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외환위기를 1956년, 1962년, 68년, 71년, 74년, 79년, 82년, 97년 말. 그래서 무려 8번 외환위기를 겪고요. 근데 사람들은 98년밖에 기억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8번의 외환위기 중에서 이제 금방 말씀하신 1998년도에 그 뭐 환란이라고 불렀던 단군일의 최대 난리라고 불렀던 그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나머지는 과거 독재 정권에서 언론 통제 등등을 통해서 완벽하게 은폐했어요. 근데 불행한 일은 은폐하면 반드시 반복된다는 게 역사의 철칙이에요. 이 불행한 일이 8번 그 벌어졌던 게 바로 은폐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었으면 좀 대비가 됐을 텐데요. 그리고 똑같은 정책이 외환위기를 일으켜요. 근데 그게 뭐냐면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이에요. 경기 부양을 과도하게 되면 국가 경제가 생산할 능력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게 해요. 그러면 수입이 급증하겠잖아요. 수입이 급증하면 국제 수지가 악화돼요. 국제 수지 악화가 누적이 되면 외환보유고를 고갈시켜요. 그러면서 이제 외환위기가 터지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1997년 말에 터졌던 외환위기도 보면 그 과정을 그대로 겪어요. 똑같은 경제 정책으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1993년 말에 우리나라 화폐 발행 잔액이 무려 42%가 증가하는데 이건 예년에 서너 배에 달하는 아주 큰 규모예요. 93년에요. 그래서 경기 과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판단을 잘못한 건 저는 물가 불안이 먼저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근데 당시 정부가 물가 불안 잡는다고 세계화, 국제화를 내세워서 수입 개방을 해요. 수입 개방을 하니까 값싼 수입품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와서 물가를 안정시켜요. 대신 국제 수지를 악화시키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화폐 발행을 늘린 것은 지속 가능성이 없잖아요. 화폐를 계속 발행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경기가 하강하기 시작하니까 정부가 재정 지출을 또 늘려요. 1995년도에 재정 지출 증가율이 무려 43%예요. 이거는 예년에 이것도 한 서너 배 정도 그 증가율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국제 수지가 급속히 악화돼요.
그래서 외환위기 직전 4년 동안에 우리나라 경상수지 누적액이 적자 누적액이 435억 달러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1990년대 중반에 네. 외환보유고보다 2배나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지 않았다면 이게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외환보유고가 고갈 위기에 처하니까 네. 우리 정부가 IMF에 구제금융을 간청하고 네. IMF가 구제금융 해주면서 우리 경제를 신탁 통치하게 된 거죠. 지금 93년에 통화량이 42% 증가했다. 재정 지출도 95년에 43% 증가했다. 그래서 무역 수지가 악화됐다. 이게 사실 한 5, 6년에 걸친 일인데 이런 것들을 미리 조금 알았다면 어떻게 보면 대비를 할 수 있었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95년도에는 네. 그 잠수함의 토끼처럼 네. 우리 경제에 파국을 내다보면서 네. 본인의 판단이 제발 기후위기를 네. 기원한다는 얘기를 해요. 잠수함의 토끼라는 것은 잠수함에 공기가 희박해지잖아요. 그래. 그걸 알아채게 하기 위해서 토끼를 길렀대 옛날에. 그 잠수함의 토끼처럼이라는 네. 경고를 했고 또 그리고 제가 96년도에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 경제에 파국을 내다보면서 경제정책 당국자에게 경고하고자 네. 합니다라는 경고를 해요. 그리고 이제 97년 1월 달에는 그때 네. 한보 사태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한보 사태가 신용 파괴 원리를 작동시킬 것이므로 이제 우리 경제의 파국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경고를 해요. 네. 그때 제가 들은 비난이 뭐냐면 무당 경제학자의 요설이라는 그 비난을 들어요. 지금도 저를 무당 경제학자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네. 경고했던 건 아무 소용이 없게 돼버린 거죠. 사실 뭐 무풀보다 악풀이라고 그거는 소장님의 인기를 드러내주는 그런 게 아닐까 싶고요. 사실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 정말 이 근거도 다 갖고 계시고 경제병리학자로서의 지금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이 과거 데이터를 쭉 짚어주셨잖아요.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이 경제를 딱 지켜보셨을 때 앞으로 펼쳐질 한국의 경제 위기는 있나 IMF보다 더 심각해질까? 뭐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항상 미래를 또 궁금해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에 대해서는. 지금 네. 우리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네. 경제 전문가 사회, 경제정책 당국자 그 모든 사람들이 네. 우리 경제가 사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위기에 늪에 빠져들었다는 사실을 아직 몰라요. 이미 빠져들었다고 보시는 거죠, 소장님께서는? 우리가 난로를 만지잖아요. 네. 그럼 금방 뜨거운 걸 못 느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금융위기가 네. 벌어지면서 경기를 네. 하강시키는 것을 일반 국민이 느끼는 데까지는 한 1년 정도 걸려요. 시차가 아주 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이제 그걸 못 느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지난해 10월 달에 네. 레고랜드 사태가 네. 터지잖아요. 강원도에. 네. 이 규모가 불과 2천억 원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본원통화의 0.07% 그리고 광의유동성의 0.003%라는 네. 아주 미미한 금액인데 이게 터지자마자 건설업계 전반이 네. 유동성 위기에 빠지고 또 이게 전염돼서 다른 산업계에도 그 유동성 부족 현상이 네. 나타나고 그랬잖아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때 이미 신용 파괴 원리가 물밑에서 작동하고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네.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하니까 국내 경기가 급강하해요. 그래서 지난해 1, 4분기, 2, 4분기에 우리 이 분기별 성장률 이게 네. 이제 연율로 환산하면 2.6%, 3.0%를 기록하다 3분기에 갑자기 1.3%로 반토막이 나요. 네. 경기가 급강한 거죠. 네. 그리고 4분기에는 마이너스 1.5% 성장을 해요. 이거는 축소 재생산이란 말이에요. 이 축소 재생산은 악순환하는 성질이 아주 강해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산이 줄면 소득이 줄고 소득이 줄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생산이 줄고 네. 또 생산이 줄면 소득이 줄고 이런 악순환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올해 1, 4분기 성장률은 이제 4월 말에 발표를 하겠지만 네. 마이너스 3%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그 사실을 사람들이 몰라요. 다만 최근에 네. 미국에서 실버게이트 캐피탈 네. 그리고 실리콘밸리 은행 네.
그리고 뉴욕의 시그니처 은행 이게 연달아 파산하면서 여러 이제 그 사건들이 예. 터지니까 이제 와서야 그 위기감을 느껴요. 네. 사실 저는 그 제가 이제 최근에 예. 여기 이 펼쳐져 있는 책을 네. 이게 발간을 했는데 네. 사실은 이 원고를 그 탈고한 게 지난 10월이에요. 그 10월 달에 출판사에서 이 제목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를 했어요. 왜 금융위기냐? 왜 그 산물기였냐? 너무 자극적이지 않냐? 네. 이거 누구해도 받아들여지지 네.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지난해 벌써 알고 있었거든요. 예. 시행 파괴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 물밑에서지만. 알고 있어 이 제목을 제가 끝까지 고집했어요. 네. 그리고 이 책이 이제 1월 5일 날 이제 그 서점에 이제 네. 그 나갔거든요. 근데 그때는 또 이제 경제 전문가 사이 특히 언론 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위기가 없었던 적이 있었냐. 위기설을 항상 있었다. 떠돌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이게 보도자료 뿌리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아직 모르는 거죠. 근데 저 3월 초부터서 이제 3월 8일부터 실버게이트 파산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연달아 이제 그 미국에서 큰 사건들이 터지니까 이제야 이 책이 좀 그 맞는 건가? 이제 이거 그런 표정들로 쳐다보는 것 같아요. 조짐이 있네요. 경제 병리학 관점에서 본 한국 경제 위기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